자, 녹화 중이니까 뭐 따로 이거는 안 할 거고 편하게 할 건데, 자 우선은 1번은 그 뒷부분에 있는 그 지읒시대는 이거는 사실 좀 외워야 될 부분이라서 따로 뭐 그걸 할 건 없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기후 변화에 관련된 얘기만 조금 더 하도록 하자. 자 그러면 2권인데 거기 2권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고기압 저기압에 관련된 얘기가 먼저 나오게 될 겁니다. 요놈이. 근데 우리가 오늘 교재가 크게 필요하진 않아. 크게 필요하진 않고 이제 이 대기를 들어가기 전에 좀 우리가 사전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들 위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다가 미치듯이 정리하셔야 돼. 자 우선은 뭐냐면, 우선 이 대기라고 하는 거를 봤었을 때 보통은 이것을 지표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공 한 1000km 정도까지 이것을 대기 또는 대기권 또는 기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정확하게 뭐 1000km다 100km다 뭐 이 숫자는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공기로 이루어져 있는 그 권역을 기권, 대기권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지. 우선 이 대기권 같은 경우에는 크게 우리가 기준을 갖고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온에 관련해서 먼저 나눠볼 수 있다라는 것.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여기가 온도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세로축은 높이라고 생각합시다. 달리는 킬로미터. 얘는 도시가 될지 이렇게. 한 번쯤 봤었던 그래프가 될 것인데, 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봤더니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듯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것을 요놈을 대륙권, 그 위에 있는 것을 성층권,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것을 중간권, 맨 위에 있는 뜨거운 것을 열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자 우선은 여기에서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 우리는 딱 요 성층권 요 하나만 잠깐 볼 겁니다. 성층권 하나만. 왜 그러냐면 성층권에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존층이 되고 있는데, 이 오존층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좀 이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우선 이 오존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그 산소 원자하고 산소 분자가 서로 충돌을 해가지고 이렇게 O3, 오존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원자 분자가 빡 하고 충돌했기 때문에 여기서 열이 나오게 될 것, 그것을 주변에 있는 애들이 그 열을 흡수합니다. 여기서 방출된 열을 주변에 있는 산소 분자나 질소 분자가 여기서 흡수를 해버려. 그래서 성층권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온도가 증가하고 있는 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건 바로 요것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오존층이 없다면 어떤 식의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냐면, 얘네들이 온도가 떨어지다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쭉 떨어지다가 이렇게 가는 듯한. 그래서 이거는 오존층이 없는 그래프고, 그 다음에 요놈은 오존층이 있는 그래프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럼 오존층이 없는 행성에서는 파란색 그래프와 같은 기온 변화가 생긴다라고 봐야겠지. 근데 이거 또 반대로 오존이 이렇게 깨져가지고 산소 분자 원자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는 그냥 막 깨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외선. 그래서 자외선을 흡수해야지만 얘가 깨질 수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여러 파장의 영역 에너지 중에서 자외선만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라는 얘기지. 이렇게. 우선 여기까지는 큰 무리가 없지, 그치? 그리고 이 오존층이 이런 과정으로 온도 상승, 자외선 흡수 이 과정을 반복해 나타나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가 그 오존층이 뭐 파괴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예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오존층이 많이 복구가 됐기 때문에 뭐 이거 된 더 심각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와 같은 경우는 뭐냐면 기압에 관련된 그래프인데, 기압에 관련된 그래프. 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높이하고 그 다음에 기압에 관련된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이쪽을 기압 아니면 헥토파스칼, 높이 똑같이 킬로미터 이렇게.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쑥 줄어드는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따져볼 겁니다. 먼저 이 단위 헥토파스칼. 이 헥토파스칼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에서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그치? 들어봤나?
아니 안 들었으면 괜찮아. 못 들었어요 하면 돼. 들어갔어요. 못 들어봤어?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들으면 돼. 우선은 이거는 압력 단위야. 압력 단위. 우선은 그 압력의 단위를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압력에 대한 것을 살짝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압력은 보통 P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랬을 때 압력 구하는 것은 당연히 면적에 가하고 있는 힘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면적에 가는 힘. 그러면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뭐 도형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인데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런 물체가 여기 이렇게 놓여 있대 이렇게. 그러면 이 물체가 이 바닥에 가는 압력이 있겠지. 그것을 보통 우리가 압력이라고 해 보시고 그걸 구할 때는 이거의 밑면적에 대해서 누르는 힘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밑면적을 S라고 생각을 해보고 힘과 같은 경우는 물리에서 mg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지. 여기서 A로 써도 상관은 없는데 지구 중력에 의해서 잡힌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중력가속도 G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것이 조금 더 다르게 보자면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냐면 질량은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이게 질량이 나오지. 원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옮겨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질량을 이렇게 바꿔 써가지고 밀도 곱하기 부피 곱하기 뒤에 나와 있는 중력가속도 그대로 이렇게.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을까? 이거 뭘 구하는 식이지 이거? 이거 뭐 구하는 식이지? 부력이지, 부력.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구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피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밑면적에 대해서 밀도는 그대로 가고 부피는 요거의 밑면 곱하기 높이로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피를 우리가 밑면 S 곱하기 높이 H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이고 뒤에 중력가속도 G는 그대로 이렇게 쓰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밑면적은 서로 약분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 압력 P와 같은 경우에는 밀도 곱하기 중력가속도 곱하기 H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델타 H라고 이렇게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압력 공식이 로지 H다라고 하는 거. 이거 본 적 있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압력을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구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밑에 있는 것을 갖고 구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단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1파스칼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단위 면적에 가하고 있는 1뉴턴의 힘을 1파스칼이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지. 그러면 밑면적에 가하고 있는 힘이라 해서 이것을 우리가 1파스칼이라고 정의하는데 여기서 헥토라고 하는 요거는 100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00. 그러면 1헥토파스칼 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100파스칼 또는 100뉴턴 퍼 제곱미터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1헥토파스칼 정도로 하게 되면 사실 상당히 큰 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들이야. 이것이 대기에서 이만큼 힘이 작용하는 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실제로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에서는 계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밑에는 이 공식하고 그 다음에 이 단위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 정도만 봐두시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리로 넘어와서 얘네들이 지금 보니까 기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대. 그럼 결국 기압은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힘에 비례하고 있다는 얘기고 힘에 비례하는 것은 질량에 비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압력 헥토파스칼이라 쓰지 않고 질량으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질량. 그래서 요거 질량으로 쓸 때는 단위가 얘가 세제곱미터당 몇 킬로그램 또는 몇 그램의 공기가 들어있는가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쓰는 단위나 킬로그램 쓰는 단위나 어차피 똑같겠지. 숫자만 다른 것 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여기에 지금 기압이 높은 상태고 위로 올라서 기압이 떨어지고 있어 계속.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공기량이 위로 올라서 줄어들고 있더라라는 얘기지 이렇게. 그래서
공기량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구 중력이 지면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공기량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는 뭐 이해할 만하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다른 게 이건 있습니다.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인데 바람.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의 움직임이지. 공기 움직임. 어떻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밀어내는 힘. 그러면 이 바람이라고 하는 공기의 흐름이 결국 기압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걸 간단히 보면 이겁니다. 어떤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질량을 갖고 있는 공기 덩어리가 있는데 얘를 여기서 미는 힘이 있고 여기서 미는 힘이 있대.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왼쪽에서 미는 힘이 훨씬 더 크고 여기서 미는 힘이 더 작더래.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의 힘 차이만큼, 다른 말로 알짜 힘을 생각해 본다 치면 얘는 이 힘에서 이 힘을 뺀 것만큼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봐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 힘이 지금 여기서는 그냥 그 양쪽 수평 방향으로만 생각했는데 사실 모든 방향에서 기압을 작용하고 있는 것들이지. 그래서 이 힘과 이 힘의 합력하기 방향대로 가지고 이 공기는 움직이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바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여기서 얘가 움직이는 힘이 결국 기압 차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 치면 이 그래프상 보잖아요. 밑에가 지금 기압이 높은 상태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점점 낮아져서 상층부는 저기압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돼. 지면에 공기량이 많으니까 고기압이고 위는 공기량이 적으니까 저기압이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자면 지면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공기 덩어리가 지금 요 지면에서의 기압이 높은 상태고 위쪽의 기압이 낮은 상태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이 공기를 밀어내려고 하는 힘이 여기에 작용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건데 이렇게. 그러면 저기에 된다고 하면 모든 지면의 공기를 다 위로 다 떠야 돼. 떴다가 위가 고기압 밑에 저기압 되면 다시 또 내려와야 돼. 이걸 계속 반복을 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렇게 되는 건 거의 없지. 이게 수평 방향의 바람은 잘 나타나고 상하 움직임은 잘 안 나타납니다. 대기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힘 말고 다시 잡아 끌려고 하는 힘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것이 알고 있는 중력이에요. 중력. 그래서 밑에서 위로 고개를 저기압 쪽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이 힘과 끌어내리려고 하는 중력이 같은 상태가 된다고 하면 공기는 상하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그냥 딱 멈춰버린다 이렇게. 자, 그랬었을 때 고에서 저로 밀어내는 힘, 고에서 저로 밀어내는 이 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힘을 기압 경도력이라고 말을 하게 돼요. 기압 경도력. 힘이야. 그러면 당연히 공식이 필요하겠죠. 근데 공식을 지금은 쓰긴 할 건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기압 경도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공기 밀도에 대해서는 반비례하고 있고 두 지점의 높이나 거리 차에 대해서는 반비례, 두 지점의 기압 차에 대해서는 비례하고 있는 값이 기압 경도력. 여러분들이 올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만약에 끝판학교를 갔잖아? 그러면 저 식 갖다가 무언가를 하면 잘 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저 식을 지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러면 잘 못한 거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 식 갖다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좋겠죠. 방금도 인천과거에 이것 때문에 지금 막 머리가 약간 뱅 돌고 있는데 아무튼 어려운 식은 아니지만 써먹을 때 많습니다. 그래서 기압 경도력이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중력이 같으면 상하 움직임이 없는 상태, 그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역학적으로 봤었을 때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물체가 정지되는 상태, 움직임이 없는 상태, 그것을 정역학 평형 상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정역학 평형 상태. 역학적으로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해서 움직임이 없는 상태. 요거. 자, 이 정역학 평형 상태가 지구과학에서는 이게 한 3개 정도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얘기했었던 대기에서. 또 하나는 똑같은 형태인데 약간 좀 다른 것이 바다에서. 바닷물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밑에서 위에서 밑으로 들어갈수록 수압이 커지지. 수압이 커지게 되면 밑에가 고수압이 되고 있는 것이고 위쪽이 저수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물을 고수압에서 저수압 쪽으로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는 힘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 이렇게 올라간 힘이 별로 없어. 그런 물이. 왜? 끄집어내리는 중력이 평형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정력화 평형상태. 또 하나는 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별. 근데 여기서 우리는 별 얘기를 할 건 아니니까 우선 저런 식으로 평형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상하 움직임이 없는 상태. 수평 방향의 움직임이 아니라 상하 운동. 연직 방향의 운동이 거의 없는 상태. 이것을 정력화 평형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괜찮아? 네. 괜찮아? 나이가 몇인데 바나나 킥을 쳐도 싶었냐? 유치원생이냐? 마스크를 내리면 그러니까 그래요. 잘 먹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평균 분자량. 자, 여기서 말하는 평균 분자량이라 했을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기체들 간의 구성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율. 기체들 간의 구성비. 자, 이것을 그래프로 쟤처럼 똑같이 나타낸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쪽을 평균 분자량 값이라고 보고 이쪽을 높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이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꺾이는 이 지점이 지표로부터 약 100km 되는 지점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공기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체들 간의 구성비가 일정하더라라는 얘기고 이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들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처럼 이렇게 기체들 간의 구성 비율이 일정한 이 구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균질권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 그 이상 넘어갔을 때 비율이 일정하지 않은 그런 구간을 안일 비자 써가지고 비균질권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우선 이 균질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기체들이야. 누구냐면 질소와 산소와 아르곤과 이산화탄소, 기타 등등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들의 비율이 항상 일정해. 항상 일정하죠. 질소나 산소나 이 비율이 여기나 바깥이나 건물 밖이나 아니면 저쪽 부산이나 어제나 내일이나 10년이나 다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금 100km 이하잖아. 기압이 높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기량이 많아. 그래서 기압 차가 발생을 하면서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얘를 혼합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더라라는 얘기죠. 근데 비균질권은 여기를 구성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주로 수소하고 헬륨과 같은 이런 가벼운 기체들인데 이런 기체들은 위의 양이 많지가 않아요. 얘처럼 양적으로 봤을 때 되게 적어. 얘네들은 지구 중력에 대해서 상당히 자유로운 애들이야. 그래서 지구 밖을 나가든지 우주에서 들어오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의 구성비가 일정하게 유지가 안 되더라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름이 비균질권. 여기서는 그 공기량이 너무 희박하기 때문에 여기 밑에처럼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확산 정도로 해가지고 얘가 흩어진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흩어지는 정도. 지구를 한번 예를 든다 치면 지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대략 상공 100km가 여기 정도다라고 치면 여기 안에는 지금 균질권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어서 이런 기체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를 넘어서야 된다고 하면 여기 있는 애들이 밖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우주에 들어오거나 이런 식으로 이게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우선 여기까지 칠판 지우기 전에 여기까지 질문. 그럼 내가 질문 쑥 들어갈까? 아니야. 오늘 이렇게 힘들게 오셨는데 그게 곤란하게 하는 거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그래서 짱돌보다 훨씬 낫지.
그치? 짬볼 그거 그냥 무식하게 다 외우는 것보다는 헐 나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선은 대기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분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부터 하는 거는 조금 다른 일이 될 겁니다. 안 돼요. 왜 안 될까? 자, 뭐냐면 어려울 것 같아요. 닥쳐.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어, 오늘 니네 반드시 내가 서하는 걸 돌고 말 것이야. 이거 한 다음에 또 한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데 이제 그때 가서 토 나올 것 같아요. 울렁거려, 미식거려요. 괜찮아. 한번 볼 거야. 자, 우선 단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물리 시간에 들어봤어. 그치? 아니요. 들었어. 못 들었어요. 들었어. 죽여버리. 들었어요. 들었어. 자, 우선은 여기서 이 말 뜻을 잠깐 보자면 단열, 열을 차단한 상태에서의 변화. 대기 중에서의 열의 출입은, 열의 이동은 물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전달될 수 있긴 하겠지만 여기서는 뭐냐면 수증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증기. 그러니까 열을 차단한다. 그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열은 진짜 눈으로 볼 수 있는 열. 그러니까 온도계를 꽂아 재는 그 열이 아니라 수능열 수문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문열. 이거는 화학에서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실제로 잴 수 있는 열이 아니라 물이 상태 변화를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출입하는 그 열을 말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에 단자가 붙었네요. 차단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수문열이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하는 거 없이 그냥 단순히 공기덩어리 자체의 어떤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문열 없는 상태, 다른 말로 뭐냐면 수증기의 어떤 교환이 없는 상태, 막힌 상태, 순수하게 공기 덩어리 자체만의 변화를 단열 변화. 자, 우선 이 단열 변화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런 거 다 없이 무슨 변화가 생겨요? 부피예요, 부피. 부피가 바뀌어가지고 공기덩어리 부피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이것만으로 해서 공기덩어리의 내부의 기온이 바뀌는 현상, 그것을 단열 변화. 그러면 아주 간단해. 뭐냐? 자, 이렇게 지면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공기덩어리가 밑에서 위로 올라간대. 그러면 공기가 위로 붕 떠요. 그럼 아까 여기서 지웠던 그래프 생각해 보시게 되면 지면에서의 기압은 크지만 위로 올라가서 기압이 작아져야겠지. 외부 기압이. 그러면 바깥에서 공기를 밀어누르는 힘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면 내부의 기압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부피가 이만큼 커져버려요. 이렇게 부피가 팽창하는 경우 또는 반대로 위에 있던 공기가 이렇게 큰 부피, 외부에서 누르던 힘이 이만큼이었는데 얘가 어떤 이유로 내려와요. 그러면 부피가 이만해집니다. 왜? 바깥에서 누르는 힘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하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갈 경우를 우리가 단열 팽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팽창, 단열 압축. 단열이라고 하는 걸 잘 적어줘야 돼. 이 안에 있는 수증기가 밖에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하는 거 없이 단순히 부피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이런 경우.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단열 팽창이다라고 보고 이것을 단열 압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따져봐야 할 것은 뭐냐면 단열 팽창을 하든 단열 압축을 하든 간에 이 공기덩어리 안에서는 분명히 어떤 변화가 생겨. 그 변화가 누가 되는 거냐면 첫 번째는 기온, 온도의 변화, 두 번째는 기압, 압력의 변화 두 가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증기 양의 변화. 요 세 가지의 변화가 분명히 생길 거라는 얘기지. 자, 하나하나 보자면 먼저 간단한 것부터 얘가 여기서 올라가든 여기서 내려오든 간에 어쨌든 간에 부피가 바뀐 거야. 그럼 물리 시간에 본 그래프 중에 여기 있을 겁니다. 압력, 부피 그래프. 그치? 그래서
온도가 만약에 등온 변화를 한다면 압력과 부피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부피가 작아질수록 같은 온도라면 압력이 커져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부피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압력은 줄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같은 온도라면. 그런데 여기 공기덩어리 내부에서의 기온 변화를 보자면 우선은 얘처럼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공기덩어리에서의 바깥으로 1을 한 거기 때문에 이만한 부피에서 이만큼 커진 거, 부피가 커진 거니까 1을 한 것이지.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 감소합니다. 이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것은 결국 얘가 1을 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1을 했다. 그만큼 에너지가 감소했다. 그래서 기온은 떨어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놈이. 반대로 얘가 위에서 아래 내려와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얘를 이렇게 누른 거기 때문에 바깥에서의 그 한 1이 내부 에너지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부의 에너지는 증가한 상태가 될 것이고 왜냐하면 외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는 증가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표시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요 놈을 T2라고 쳐보고 온도가 더 높은 T1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T1과 T2 중에서 온도는 얘가 더 높은 상태야. 같은 부피라 친다고 하면 압력 높은 게 더 온도 높아야겠지. 그래서 T1이 T2보다 더 높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래 있을 때 우리가 내려오는 것부터 먼저 따져봅시다.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부피가 작아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부의 압력은 증가해야겠지. 내부의 압력도 증가하고 온도도 증가하고 대신에 부피는 줄어들어. 부피는 감소하고 있는 것들. 그러면 부피가 감소한다. 온도가 증가한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온도가 증가하는 거니까 T2에서 T1으로 이렇게 바뀌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던 어떤 기체 상태가 이게 지금 여기 있었을 때야. 이 상태가 단열 압축을 하면서 내려온다. 하강기를 탄다. 그러면 온도 압력이 다 증가하게 되는 것인데 부피도 이제 감소하게 되고 그럼 부피가 감소한 거니까 왼쪽으로 그 다음에 압력이 증가한 거니까 위쪽으로 그래서 왼쪽 위 방향으로 해서 상태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T1으로 이렇게 가더라라는 얘기지. 이렇게 되는 것이 고기압일 경우 하강기를 타면서 생길 수 있는 고기압일 경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저기압은 이거 다 반대가 되고 있으니까 내려올수록 온도 감소, 압력 감소 대신에 부피는 증가. 그러면 결국 온도 감소한 거니까 T1에서 T2로 바뀐 것이고 이렇게 내려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부피가 커진 것만큼 압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오른쪽 아랫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T1, T2로.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공기가 여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더라라는 거지. 이게 저기압일 경우. 파란색은 저기압에 대한 얘기고 노란색은 고기압에 대한 얘기입니다. 질문. 진짜 없어? 그러면 지금 나는 100% 이해는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 괜찮아. 이해 다 됐어? 네? 아니 질문할 거 아니야. 걱정하지 편하게 해 편하게. 이해가 안 됐으면 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다시 설명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좀 그렇다 싶으면 이제 약간 나이를 확 줄이면 되는 것이고. 어때? 그치 아직은 아직 소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요 난이도를 그대로 이름을 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따져볼 것은 뭐냐면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요 놈이야. 기온하고 수증기량 변화가 어떻게 생길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 놈이. 자 공기가 상승을 하든 하강을 하든 간에 기온과 수증기량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먼저 기온 변화부터 보도록 합시다. 기온 변화.
물리에서는 대략 여기까지만 나오고 끝날 것인데 지구학에서는 이것만 하면 문제를 못 풀어. 그래서 이걸 좀 더 해봐야 됩니다. 자, 기온이 바뀐다. 위로 상승하든 아래로 하강하든 바뀌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로 통일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얘기한 것은 다 위로 올라갈 때, 다 팽창할 때 단열 팽창을 할 경우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단열 압축은 반대가 되고 있으니까 부호만 바꾸면 돼요. 자, 우선은 기온 변화를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는 저 공기 덩어리 안에 수증기가 덜 찬 상태냐, 불포화 상태냐, 아니면 수증기가 꽉 찬 상태냐, 포화 상태냐에 따라서 기온 변화가 다릅니다. 자, 우선은 결론만 얘기해 보자면 불포화 상태인 공기가 위로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100m 상승을 할 때마다 지면서부터 100m, 200m, 300m, 400m 이런 식으로 100m씩 증가하는 동안에 공기 덩어리 내부에서의 온도는 약 1도씩 떨어집니다. 숫자 이거 중요하지 않아. 이거 예전 같았으면 숫자 다 외우셔야 할 텐데 지금은 이거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다 주어져요. 만약 문제가 주어진다 하면 포화된 공기가 위로 상승을 해. 그러면 똑같이 100m라는 이 높이를 상승을 할 때마다 내부에서는 약 0.5도씨의 변화가 생겨요. 포화된 공기의 온도 변화율이 더 작아. 왜 그러냐면 이쪽을 수증기량이라고 보고 이쪽을 기온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오는 곡선을 본 적 있을 거야. 포화수증기량 곡선. 네. 이 포화수증기량 곡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편에 어떤 기체 상태가 있다? 과포화 상태. 만약에 곡선을 제외한 오른편에 있다? 그러면 그 기체는 불포화 상태, 수증기에 대해서. 이 곡선 위에 있다? 포화 상태가 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증기하고 기온에 관련해가지고 과포화냐, 포화냐, 불포화냐가 결정되고 있는 것인데 이때 자연 상태에서의 과포화는 없다고 보시면 돼. 다만 요건 있습니다. 구름이 높게 발달했을 때 보통 그것을 저군형 구름이라고 말하지. 이 높게 발달하는 저군형 구름 안에 뭐가 있냐면 빙정이라 해가지고 얼음 알갱이가 있어요. 눈에 어떤 씨앗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인데 이 빙정이라고 하는 거의 주변은 과포화 상태야. 이거를 제외하고는 자연 상태에서 과포화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만 제외하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 상태에서는 이 곡선까지는 가능하지만 이 곡선을 제외한 왼편은 불가능하다 보는 거야. 어떤 공기가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에. 얘는 지금 불포화 상태야. 왜 불포화 상태냐면 얘는 이 기온에, 이 현재 기온이지, 이 정도의 수증기량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요게 현재 기온이 되고 있는 것이고 요게 이 공기의 현재 수증기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공기에서 이 온도에서 최대로 먹을 수 있는 수증기량은 사실 여기까지야. 그쵸? 여기까지는 얘가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수증기가.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온도에서 최대 먹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니까 이것을 뭐라 그럴까? 어떤 온도에서 최대 먹을 수 있는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 그치?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이 이만큼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갖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대. 그러면 전체 용량이 이만큼인데 갖고 있는 것이 이거야. 그러면 덜 찬 상태죠. 그래서 불포화 상태. 자, 그럼 이 불포화 상태인 이 공기가 쟤처럼 단열 팽창합니다. 여기 쭉쭉쭉 올라가 된다고 하면 얘가 처음에는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쭉쭉쭉쭉쭉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쭉 가고 있는데 여기에 딱 닿았어. 그러면 이때부터 얘가 온도가 더 떨어질 수 있는가? 불가능하죠. 일로 못 갑니다. 왜? 아까 말처럼 과포화 상태는 없어.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온도가 더 떨어지려면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에서 곡선을 타고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곡선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파란색은 불포화, 빨간색은 포화를 말하고 있는데 뒤에서 하고 있는 그래프에서 다 색깔로 구분할 거야. 파란색은
불포화. 빨간색은 포화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자, 그러면 얘가 위로 올라가면서 온도가 떨어졌는데 여기서 포화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불포화 상태로 1도씩 막 떨어졌어. 그런데 이 온도에서 냉각이 시작됐었을 때 그때 음결에 나타나는 이 온도를 이 공기에 뭐라고 그러지? 이슬점. 그래서 이슬점에 도달을 할 때까지는 불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1도씩 막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 이슬점에 도달하고도 온도가 더 떨어진다. 얘가 이 온도까지 왔대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 온도에서 최대 먹을 수 있는 수증기량은 여기까지야. 얘가 지금 갖고 있는 수증기량은 여기까지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정도에 해당하는 이 수증기는 어떻게 돼야 될까? 그쵸? 음결이에요. 음결. 음결이 돼버립니다. 그럼 음결되었다. 기체가 액체로 바뀌었다. 상태가 바뀐 거니까 열을 방출 흡수. 방출 되겠지. 기체에서 액체 바뀐 거니까. 그래서 음결이라는 이 상태 변화 때문에 수문열이 방출됩니다. 나와요. 그래서 1도씩 막 떨어져야 될 이 온도가 수문열 방출 때문에 더디게 떨어진다는 얘기야. 1도씩 막 떨어져야 되는데 열을 찔끔찔끔 내놔. 그래서 이게 더디게 떨어지는 것이지. 빨리 안 떨어지고.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해보자면 왜 포화된 공기의 기온 변화율이 불포보다 더 작아요? 라고 하게 되면 결국 음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수문열에 의해서 온도가 더디게 떨어진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하자. 자, 이슬점 변화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슬점 변화. 요거는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아까 분명히 우리가 수증기의 교환이 없는 상태, 수문열의 교환이 없는 상태가 단열 변화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슬점이 바뀐대. 근데 이슬점이라고 하는 것은 수증기 량에 의해서 바뀌는 값이죠. 수증기 량에 의해서. 수증기량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이슬점이 높아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기가 이 공기는 여기 이슬점이잖아. 근데 만약에 이 공기의 수증기량을 줄였어 이렇게 여기까지 온도는 냅두고 수증기량만 줄였어 이 공기를. 그럼 이 공기를 냉각을 시켜보게 되면 쭉쭉쭉쭉 가가지고 여기서 얘가 이슬점이 도달할 겁니다. 온도가 여기 되는 것이지. 수증기량이 많으면 이슬점이 여기인데 수증기량이 적으면 이슬점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수증기량이 비례하는 값. 그러면 분명히 수증기 교환이 없는데 왜 이렇게 바뀌어요?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공기의 부피를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1세제곱미터 올라와서 팽창된 이 공기의 부피를 10세제곱미터라 보고 이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을 우리가 100개 똑같이 이 안에 수증기량은 100개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거 없고 들어오는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100개 유지된 것이지. 다만 단위 부피에 들어있는 것이 얘는 단위 부피당 100개의 수증기가 들어있는데 위로 올라가게 되면 단위 부피에 해당하는 이 수증기는 10개로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게 돼. 여기서 쓸 때는 1세제곱미터 안에 100개가 들어있을 것인데 위로 올라가서 부피가 10배로 커진다고 그러면 같은 부피, 얘랑 같은 부피 안에 수기가 10개인 것처럼 줄어들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경우로 따져보는데 하나는 수증기에 대해서 불포화 상태냐 아니면 포화 상태냐 이렇게 나눠봤었을 때 불포화 상태일 경우에 이슬점은 결국 수증기량에 비례하는 값인데 100m 공기가 상승을 할 때마다 내부에서의 이슬점은 얼마만큼 떨어지느냐? 0.2도씩 떨어집니다. 지금 쓰고 있는 숫자들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저렇게 변화가 된다 정도만 알려도 됩니다. 그러면 얘는 왜 떨어지는가? 그거죠. 단위 부피당 수증기량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슬점이 떨어지는 겁니다. 부피가 팽창하면서 단위 부피당 들어있는 순기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슬점이 떨어지더라 이 얘기지. 근데 만약에 포화된 공기가 위로 올라간대요. 그러면 공기가 100m 상승할 때마다 내부에서 있을 점은 0.5도씨의 변화가 생깁니다. 얘보다 더 커지네요. 아까 얘보다 더 작았는데 얘보다 더 커요. 왜 그러냐면 포화된 공기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요 U 있잖아. 요거. 요 U의 더하기 뭐가 있냐면 아까 포화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떨어지는 이유가 이게 좀 더디게 떨어지는 이유가 응결이 되고 있다는 얘기지. 응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체의 순기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지. 물방울로 바뀌었다는 얘기인 거니까 순기량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응결되는 효과와 위에 써있는 이 효과 두 가지 때문에 얘가 얘보다 더 빨리 떨어진 겁니다. 되었지. 자, 그랬을 때 이것이 이름이 있어요. 기온 변화와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보통 다 마이너스잖아요. 이것을. 그래서 기온 감률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기온 감률 또는 단열 변화라고 하는데 그때 불포화 상태의 이 변화율을 건조 단열 감률 또는 건조 기온 감률이란 말 쓰고 얘처럼 포화된 공기의 기온 변화율을 습연 단열 감률 또는 습연 기온 감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슬점과 같은 경우에는 요거 불포화 공기만 해당되는 거야. 포화 아닙니다. 이것을 이슬점 감률 얘는 수변 감률이라고 말하는 거군요. 왜? 같은 거니까 숫자가. 자, 이해 안 되는 부분 지금 질문. 참 편하게 사시네. 저 잡것이.